상속 서류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제 이름은 순남입니다. 올해 68이고요. 이 집 큰 며느리로 살아온 지 꼭 40년째입니다. 아니, 살아온 게 아니라 살았던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이제는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과 닿는다면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제 일화 4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그 시간이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더군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몸에 각인시킨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을 짓는 거였어요. 가족이 많았거든요. 8식구, 남편하고 저, 그리고 아들 둘에 딸 하나. 그게 제 직계 가족이었고 거기에 시동생 내외와 조카 하나까지.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장사로 모은 돈으로 지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1978년 봄이었습니다. 25살 때였죠.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첫문안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손이 많이 가. 그 며느리가 살림을 맡아야 할 텐데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한 첫 번째 대답이었고 그 대답대로 정말 4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젊었고 힘도 있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시어머니도 날 예뻐해 주시겠지. 남편도 날 아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젓갈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나물을 좋아하셨고 시동생은 고기 반찬을 원했고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그냥 남은 걸 먹었으니까요. 식사 준비가 끝나면 6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씩 깨우러 다녔습니다. 아버님, 진지 준비됐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보, 출근 준비해야지. 애들아, 학교 가야지. 그렇게 모두를 깨우고 밥상을 차리고 다들 먹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8식구 밥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 숟가락, 젓가락까지. 설거지만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집안에 새 식구가 늘어났어요. 저는 35이 됐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이들도. 저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게 당연한 사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도리지. 이게 아내의 역할이지. 조금만 더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또 10년을 살았어요. 20년이 지나니까 45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문객 응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챙기고 3일 내내 한숨도 못 잤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건가?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남은 식구들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인정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그 뒤로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55이 됐고 시어머니도 많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수발까지 제 몫이 됐어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는 기본이고 시어머니 식사 도와드리기, 약 챙겨드리기,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부축해드리기.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요양보호사라도 한 분 모실 수 없을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남한테 맡기게.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입니다. 저는 63이었고 그때까지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식구가 좀 줄었습니다. 남편하고 저, 그리고 가끔 들르는 아이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가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남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 달려가 보니 남편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실어갔고 저도 따라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예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셔서 다행이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무심했고 저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 다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대?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더라. 큰아들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침에 갑자기? 응급실에서 처치는 했는데 지켜봐야 한대. 며칠간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남편 얼굴을 보고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고 다시 면회 시간에 들어가고 아이들도 교대로 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혼자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 형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무슨 얘기? 아빠 상태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상황?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있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상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이 상속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집하고 재산 관련 서류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봤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속 예상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이거 내 이름이 왜 없니? 큰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 1순위긴 한데요. 저희끼리 의논한 결과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랑 같이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나 재산을 엄마가 갖고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작은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노인 사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접니다. 이 집이 여기까지 온 건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사업할 때 빚이 생겼을 때도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 갚아줬습니다. 시동생이 사업 망했을 때도 제가 몰래 돈을 대줬어요. 시누이가 이혼하고 애 데리고 왔을 때도 제가 키워줬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문제를 제가 묵묵히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상속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고요? 엄마, 왜 그래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냐고? 당연히 나쁘지. 왜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엄마 용돈도 드리고. 용돈. 제 40년 인생이 용돈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난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어.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고 시할머니 수발 들고 그 모든 걸 내가 했단 말이야. 그건 저희도 알죠. 엄마가 고생 많이 하신 거. 그래서 저희가 효도할게요. 효도가 이런 거니? 내 이름도 없는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게 작은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가족끼리 쓸 건데 누가 관리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 맞아요, 가족이죠. 그런데 왜 저는 그 가족 명단에서 빠져 있는 걸까요? 그때 딸아이가 왔습니다. 오빠들,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상속 얘기 좀 하는 거야.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오빠들을 노려봤어요. 지금 아빠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해? 미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시누이는 65쯤 됐을 겁니다. 저보다 3살 어리죠. 오빠, 상태가 어때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 에휴, 큰일이네요. 언니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시누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조카들한테 듣긴 했는데 상속 얘기 나왔다면서요? 응, 언니, 이름이 빠졌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조카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피부치끼리 정리하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피부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나는 피부치가 아니란 얘기야? 아, 그게 아니라 언니도 아시잖아요. 상속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피부치들끼리도 싸우는데 배우자는 법적으로 권한이 애매할 때가 있어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신우이가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조카들이 언니 모실 건데. 모신다. 저를 모신다고요. 저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모셔야 할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더 많았어요. 엄마,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재산 관련 동의서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직접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난 안 찍어. 큰아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어제부터 계속.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이름 하나 없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게 말이 돼?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법적인 문제라고요. 법적인 문제? 그럼 법적으로 따지자. 난 배우자야. 상속 1순위라며?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요즘 노인분들 치매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치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제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제 의견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 집에 아빠는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이상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인데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닦고 청소했던 마루, 제가 빨래를 널었던 베란다, 제가 밥을 지었던 부엌, 모든 게 제 손때가 묻은 공간인데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만 챙겼어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제 개인 물건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오빠들이 집에 없다고. 나 나왔어. 어디를 나왔어요? 집을. 네. 갑자기 왜요? 더는 못 살겠더라. 그 집에서.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빠들이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야. 난 그냥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40년 동안 난 며느리, 엄마, 어머니로만 살았어. 순남이라는 이름은 없었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시원 같은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원룸인데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제게 밥 차리라고 안 하고 청소하라고 안 하고 빨래하라고 안 하는 공간. 방 한가운데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이게 말이 돼요? 내 오빠들한테 물어봐. 뭐가 문제인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게 뭔데요? 저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는 엄마 이름 알아? 네. 내 이름 뭔지 알아?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알죠. 순남이잖아요. 그래. 근데 너희 아빠는? 너희 큰아빠는? 작은아빠는? 고모는? 너희 할머니는? 그게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40년 동안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40년 동안 며느리였고 엄마였지 순남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깨달았어.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나도 오늘까지 몰랐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고 말도 어눌했어요. 있었어. 미안. 좀 늦었네. 남편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손이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애들은 어디? 밖에 있어. 남편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해. 뭐가? 전부. 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침대 옆 서랍에 뭔가 있던데요. 정리하실 거면 가져가세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는데 남편의 필체였어요.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거기에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동생 사업 망해서 500만 원 필요. 아내가 친정에서 빌려옴. 1992년 7월 어머니 수술비 부족. 아내가 몰래 적금 깨서 보탬. 1998년 2월 여동생 이혼 후 조카 양육비. 아내가 5년간 부담. 2003년 11월 큰아들 유학비 부족. 아내가 친구들에게 돈 빌려 해결. 2010년 4월 어머니 치매 진단. 아내 혼자 3년간 수발.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아무도 몰랐던 일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아내 덕분이다. 고맙고 미안하다. 순남아, 고생 많았다. 순남. 40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적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이 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해.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보여줘? 말. 못했어. 창피했어. 창피? 뭐가? 너한테 기대기만 했으니까.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다 알았는데 말 못했어. 저는 그 공책을 꼭 안았어요. 40년. 이 한 권에 제 40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병실에 큰아들, 작은아들, 딸이 다 모였어요.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그 공책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아이들이 공책을 돌려가며 읽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너희가 몰랐던 일들이야.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 저희가 상속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했지? 40년을 이 집을 지킨 사람 이름이.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아들도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이 여기까지 온 건 너희 아빠 혼자 힘으로가 아니야.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은 날 관리의 대상으로 봤지 동등한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그때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야 할 얘기니까.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섰습니다. 너희들은 날 피부치가 아니라고 했지?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희가 날 이 집안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난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4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 좀 순남으로 살아보려고. 큰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상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몫은 내가 챙길 거야. 법대로.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난 치매도 아니고 능력도 있어.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니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속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 1순위입니다. 남편분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부인께 상속 지분이 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면요?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이 정한 몫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며칠 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담당 의사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쯤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가요? 환자분이 자꾸 뭔가를 찾으세요. 창고, 상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창고, 상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 창고에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죽으면 큰 며느리가 찾아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조용히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뜰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어요. 시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데 대부분 쓸모없는 물건들만 쌓여 있었죠.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참을 찾았을 때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였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는지 뻣뻣했습니다. 힘을 줘서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남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평생 너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못해서 나도 며느리로 살았다. 40년을. 그래서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고 가족들을 챙기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게 잘해주지 못했다. 며느리로 살았던 내가 또 다른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대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다. 순남아, 너는 이 집을 지킨 사람이다. 내 아들이 무능해서 빚을 졌을 때 내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왔다는 거 안다.
시동생이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몰래 돈을 댔다는 것도 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해 준 것도 기억한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내 덕분이야.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나는 법적으로 남길 게 없지만 내 마음만은 남기고 싶었다. 이 집은 절반은 내 거야. 내가 40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내 아들들이 만약 너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 편지를 보여줘. 그리고 당당히 내 몫을 찾아.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안하고 고맙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 일들을, 제가 숨긴 희생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남기신 거였습니다. 며느리였던 분이 또 다른 며느리를 위해.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희생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이건 비록 법적 유언장은 아니지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요. 더구나 필적 감정을 받으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 상속 지분이 배우자로서의 법정 지분에 이 편지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50%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남편은 퇴원은 했지만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큰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그게 저희 형제들끼리 이미 합의를 봤는데요. 합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더구나 이런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순남 씨를 위한.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유언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더구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집의 재산 증식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가요? 1985년, 1992년, 1998년, 2003년 여러 차례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순남 씨의 개인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더구나 시동생분의 사업자금, 시누이분의 양육비, 장남분의 유학비. 이 모든 게 순남 씨가 사적으로 부담하신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가정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 지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죠. 시누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50%,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큰아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의 문제예요. 4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분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다 맞는 말이야. 모두가 남편을 봤습니다. 40년 너희 엄마가 이 집을 지켰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순남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결국 상속은 제대로 정리됐습니다. 제 지분은 50%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를 아이들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큰아들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남아, 응, 정말 미안해. 알아. 앞으로는 잘할게. 그래.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상속받은 재산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살 집이었어요. 큰 집은 아이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옆에 왔습니다. 여기가 좋아? 응, 좋아. 미안해. 이제야 이런 집을. 됐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월의 바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 40년 동안 내가 했잖아. 오늘은 내가.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서툴게 천천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며느리였고, 엄마였고,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순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순남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순남으로. 제이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남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진우이 분께서 재조사를 요청하셨어요.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필적 감정까지 받았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거예요? 편지가 발견된 경위와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느냐? 왜 하필 상속 분쟁이 생긴 직후에 발견됐느냐? 그런 부분들을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진우이 분께서 고인의 다른 필적 자료들을 제출하셨는데요. 그걸 다시 비교 감정해보자고 하시네요. 이미 감정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더 정밀한 감정을 요구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안에서 살았는데, 40년을 며느리로, 엄마로, 어머니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마음마저 의심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며칠 후 집 앞에서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그래? 진짜 그 편지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쓰셨다는 게요. 며느리한테 재산의 절반을 주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 성격이에요. 너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기나 해? 알죠. 저보다 언니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혈육, 피부치를 중시하시던 분이었어요. 신우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런 분이 며느리한테 재산의 절반을? 자식들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는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요? 고마워하셨으면 칭찬 한마디 하셨겠죠. 근데 재산까지? 아니에요, 언니. 그건 우리 어머니답지 않아요. 저는 신우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가짜라고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인정했을 리 없다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우이가 그 편지를 의심해.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알아. 어떻게 알아? 동생이 전화했어. 뭐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대.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한대. 확실히 한다는 게 뭐야? 필적 감정까지 받았는데? 동생 말이 어머니 필체가 말년에 많이 떨렸대.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대. 남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나는 진짜라고 믿어. 그럼 신우이한테 그렇게 말해줘. 당신이 말하면 믿을 거 아니야. 말했어. 근데 안 믿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순남아. 내가 힘이 없어. 저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힘이 없는 사람. 일주일 후 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신우이, 남편, 그리고 저. 감정 전문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필적 샘플 20개와 편지의 필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인물이 쓴 것이 맞습니다.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뭔데요? 전문가가 자료를 펼쳤어요. 이 편지가 쓰인 시기를 추정해 봤는데요. 잉크의 산화 정도와 종이의 변색 상태를 보면 대략 35년에서 4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뭐가 특이한데요? 고인께서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시죠? 그럼 이 편지는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쓰신 겁니다.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더 정확히는 순남 씨께서 이 집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도 시집 오신 지 5년 이내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언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이런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며느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을 반 나눠주라고 편지를 써요?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편지가 언제 누가 썼는지만 확인할 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신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복도에 둘만 남았어요. 언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언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벌써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요. 그대는 언니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시기잖아요. 신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시집 온 지 5년도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왜 그런 편지를 미리 쓰셨을까?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쓴 건 맞는데 왜 그렇게 일찍 쓰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신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뭔가 들으신 거 없어요? 그때쯤?
없어. 아무것도.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이 편지 처음 봤을 때 놀랐어.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도, 이렇게 일찍 쓰셨다는 것도.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편지를 쓰셨을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인데, 빚을 갚아준 것도, 시동생 사업 자금을 댄 것도, 신우이 양육비를 부담한 것도 전부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침대보다 소파가 편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잤어? 예, 어머님.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자려고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식구가 8명이나 되는데 안 힘들 리가 없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처럼 며느리로 시집 왔어. 네, 23세 시집 와서 45년을 살았지. 지금 너처럼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힘들었어.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어머님, 너도 그럴 거야.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였으면서 또 다른 며느리한테 이런 삶을 물려주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나도 그랬어.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달라져. 후회하게 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고.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수남아,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게,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네, 어머님. 그리고 기억해. 너는 이 집의 며느리지만 그 전에 수남이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남기시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며느리로 40년을 사신 분이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미리 그 편지를 쓰신 거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힘들어할 때, 언젠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알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시고 다음 날 아침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만나자. 우리 둘이서만. 신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머니 산소에서 만나자. 오후 2시 시어머니 산소 앞에서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산은 조용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도 없었고요. 시어머니 묘비 앞에 둘이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나도 그래. 편지가 진짜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쓰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신우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도 며느리셨잖아. 45년을. 그러니까 아셨겠지.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시집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 당신도 며느리로 45년을 살았는데 힘들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신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언니, 어머니는 미래를 보신 거야. 내가 40년 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속에서 배제당하고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쓰신 거야. 그 편지를. 나를 지켜주시려고.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까지? 응, 누가요? 너희 조카들. 신우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저는 몰랐어요.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너도 내 혈육이 더 중요했을 테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주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만 계셨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시집 안 가겠다고.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너 결혼했잖아. 예. 했죠. 근데 3년 만에 이혼했잖아요. 시댁에서 못 견뎌서. 신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인생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는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언니는 40년을 버텼어요. 저는 3년도 못 버텼는데 신우이가 시어머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하셨나 봐요.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언니를 지켜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날 우리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제조사 취하할게요. 뭐, 편지, 진이 여부 제조사. 그만둘게요. 이제 이해했으니까. 너 오빠들한테 뭐라고 들을 텐데. 상관없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신우이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우리가.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언니가 4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신우이가 묘비를 한 번 더 보고는 내려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시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바람이 불었어요. 고마워요. 날 지켜주셔서. 묘비는 대답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순남아, 좀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우이가 재조사를 취하했고 다른 가족들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상속 지분 50%가 정식으로 인정됐습니다. 큰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됐어. 진심이에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은 걸 하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제 옆에 있었어요. 순남아, 응, 고생 많았어. 알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응, 그럼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내 이름 불러줘. 순남이라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남아, 응, 고마워. 40년 동안. 나도 고마워. 이제라도 내 이름 불러줘서. 그날 밤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에 40년 전에 쓰신 편지 한 장이 오늘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이 시어머니 같았어요. 멀리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큰아들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유품인데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 네.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40년 전부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78년 4월 15일. 오늘 새 며느리가 왔다. 이름은 순남. 참 착해 보인다.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고생할까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5월 3일. 순남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1978년 6월 20일. 순남이가 설거지하다가 다쳤다. 식구가 많아서 그릇이 너무 많다.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 1978년 8월 7일. 순남이한테 오늘 소리를 질렀다. 나도 모르게 며느리였던 내가 또 다른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다. 1978년 9월 15일. 오늘 편지를 한 통 썼다. 순남이를 위한, 40년 후를 위한, 내가 못 지켜줄 미래를 위한.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큰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랬나 봐. 저희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할머니의 마음도 몰랐고, 엄마의 고생도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됐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큰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어요. 2018년 12월 3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순남아, 미안하다. 내가 40년을 고생한 걸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저 창고에 숨겨둔 편지 한 장으로 내 미래를 지키려 했다. 부족하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고맙고 사랑한다.
며느리 순남이가 아니라 사람 순남이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였던 분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순남 씨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